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긴축 스케줄과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FOMC 파월 의장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리고 긴축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분간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동결로 내렸고 향후 앞으로는 이런 긴축 스케줄이 테이퍼링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된다, 긴축이 된다. 긴축이 된다는 거는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따라서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에 내 자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무주택인 경우는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떻게 집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 연준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죠. 곧 자산 매입 축소 시작할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래서 제로 금리는 동결한다. 그러면서 미 주가는 급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헝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고. 네,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거 중국 내에서 있어서의 한정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때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이거는 심리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인플레 우려에 긴축 스케줄 앞당긴다. 지금 월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는데 내년 2차례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긴축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매파입니다. 매파. 우리가 지금 날아다니는 새가 있어요. 매파가 있고 그 다음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둘기파 같은 경우는 온건파죠. 네, 온건이고, 매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강경입니다. 이거는 시장을 보니까 이렇게 계속 놔두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은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죠. 그러면 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해야겠다, 강경하게 나가자 하는 것은 금리 인상을 시기를 앞당겨갖고 안정을 빨리 서두르자고 하는 것은 매파고, 비둘기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경제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 코로나가 끝난 시기가 아니야. 델타 변이도 나타나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지금 전개될지 모르니까 동결적으로 가자. 네, 그래서 지금은 테이퍼링 할 시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둘기파다. 그래서 지금은 월가 쪽에서도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주장들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해요. 네, 그래서 이 사태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도 영원히 이 제로금리 상태를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로금리 상태를 벗어나는 기준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소비지표와 고용지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고용지표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금리는 단기적으로 올릴 것이다. 한국은 반대로 지금 고용지표 개선이 참담합니다. 그런데도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것은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후 있은 우리가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산시장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이 추이를 보니까 2007년도 8년도 이 사이가 있죠. 이때가 금리가 가장 높았습니다. 5.25%였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최고점이 5.25%고 미국도 5.25%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은 제로금리가 되어버렸죠.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 0%죠. 거의 0에서 0.5%는 그냥 제로금리라 봅시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0.5%죠. 한국만 전 세계적으로 0.75% 올렸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시장금리가 좀 올라갔다는 정도. 그래서 이 금리에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는 대출을 중단시켰다, 이거 정도 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과연 금리가 다시 과열 양상으로 갈 때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냐 없냐입니다. 이거 5%까지 5%까지 올릴 수 있냐 없냐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처럼 집값이 돌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전 집값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집을 이제 매수를 하지 못한 무주택자, 대한민국의 한 45% 정도고, 지금도 계속 이제 집을 매입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이전처럼은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이 금리가 아닙니다. 금리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화폐입니다. 화폐 총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폐 총량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코로나 사태의 지속 여부라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것이 하나의 정답지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뭐 테이퍼링이 어떻게 되고 지금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고 이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전처럼 집값이 돌아가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화폐 총량이 늘어난다는 가정이 선다 그러면은 자산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 긴축 시기에 빨라졌어도 완화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 이 말이죠. 이 요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그 전에 말씀드린 이 요지입니다. 제로금리는 계속 동결한다는 거예요. 자산 매입은 축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분간은 제로금리를 동결하고 긴축 스케줄을 지금 앞당긴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여전히 완화적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두고 보자는 겁니다. 그 두고 보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계속 얘기해 드렸습니까? 고용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 10월달, 11월달 이 정도에 고용지표가 개선이 됐을 때 저는 이 부분이 내년도에 금융정책, 이 통화정책이 윤곽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정답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은 이전처럼 지금까지 못 돌아갑니다. 네. 화폐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경제정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경제정책. 지금 경제정책을 하죠. 그럼 경제정책에는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재정정책이죠. 재정정책에 따른 우리가 화폐를 찍어내서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지원금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여러분들이 받는 재난지원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SOC라는가, 이거 재정정책이죠. 인프라 구축하는 거. 이 돈들은요, 여기서 지불하는 이 돈들은 매몰됩니다. 정부에서 다시 돈을, 이 재난지원금 받은 사람한테 다시, 걔 내라 그러면 못하잖아요. 다시 돌려달라 이리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재정정책을 통해서 나가는 돈, 이 통화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돈들이 SOC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경제정책 중에서 하나가 또 있습니다. 금융정책이에요. 예, 크게 보면은 재정정책이 있고 금융정책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금융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또 나눠지는 게 있겠죠. 통화정책도 있고, 또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공개시장 조작정책. 공개시장 조작정책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금융정책의 목적이 있습니다. 금융정책의 목적에는 통화정책도 하고, 공개시장 조작도 하고,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고용정책도 합니다. 고용. 그 다음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도 하죠. 여기서는 세금을 좀 낮춰주고, 관세라든가,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성장. 네. 여러 가지가 많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물가 안정, 이런 것들이 다 금융정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표들을 하기 위해서 금융정책에 있는 정책들, 통화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 오고 들어갔다가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조율이 된다는 겁니다. 조절. 통화가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통화를 조절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테이퍼링도 하고, 예, 테이퍼링은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테이퍼링은 그냥 채권을 우리가 발행을 하기도 하고 채권을 다시 매입하기도 합니다. 채권을 다시 매입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지불하죠, 시장에. 네, 그러니까 자산 매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축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완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유동성을 수축하는 것은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돈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 거고, 매입을 하는 경우는 시장에 돈을 다시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재정정책은 한 번 돈이 나간 것은 회수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금융정책에서 만들어내는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기서 보시면은 테이퍼링도 있죠. 그리고 지급준비율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무엇이 있죠? 유동성 정책. 이런 것들은 다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돈이 계속 풀렸다는 겁니다. 이 돈이 풀린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다 매몰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러나 이 재정 정책을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중에서 재정 정책만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완화적으로 금융 정책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 재정 정책을 이제는 테이퍼링을 통해서 채권을 다시 매입을 하겠다는 거다. 그것이 뭐냐? 자산 매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산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하겠다는 거죠. 자산 매입은 돈을 풀게 되니까 그것을 축소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로 뭐 보시면 그냥 출구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조들을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는 변수다는 겁니다. 고용 지표. 말씀드렸죠. 이 경제 정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고용이죠, 고용. 완전 고용. 고용이 달성된 거. 그 다음에 경제성장이라든가 물가 이 부분이죠. 이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금융정책은 여기 목표에 따라서 돈을 줄이고 늘리고 시장에 풀었다가 아니면 회수했다가 이런 정책들이 계속 오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폐 총량 자체는 저는 줄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값이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화폐 총량을 이전처럼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난지원금 준 것들을 다 돌려받아야 돼요. SOC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돈에 필요한 정책들이 회수가 되는데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전처럼 집값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고, 그러면 지금 미국 쪽에서의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문제였죠. 금리 인상, 유동성 완화를 이제 테이퍼링을 축소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변수가 생긴 게 이것이요. 리먼 사태라는 중국판 리먼 사태라는 네, 이 문제죠. 헝다죠, 헝다 문제죠. 그러니까 1번은 이겁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의 문제, 금리 인상과 아니면 테이퍼링에 대한 축소, 네,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거 테이퍼링이니까 테이퍼링 이 문제가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글로벌적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문제가 돼 있고 세 번째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국 내에서 지금 어디죠? 지금 남판교 쪽이죠. 대장동에 지금 남판교 쪽에 이 문제 뭐하고 더불어서 지금 대출 중단입니다. 이 문제들이 저는 이제 좀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도 20조 원 긴급 유동성을 투입했는데 지금 중국 쪽 상황은 이 지금 헝다 문제 때문에 유동성 수축이 안 되는 거예요. 유동성 수축이 안 됩니다. 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중국은 특히나. 그래서 역내 갚을 빚만 7,870억 원이라고 그러고, 뭐 신흥국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안 돼요. 이거는 오로지 중국만의 문제라고 제가 이전에 다 설명드렸고,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유동성 수축이 안 된다. 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헝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지금 금융정책에 대한 스탠스는 전혀 다른 부분이고, 한국만 지금 독보적으로 혼자 나가고 있습니다. 대출 중단하고 금리 인상시키고, 거기다가 지금 대장동 문제까지 불거져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박범계, 네,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의혹 밝혀야 할 사안이다. 그래서 신속 규명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원칙적인 거짓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일개 유튜버가 이것이 뭐 적법하다, 편법이냐, 아니면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일개의 부동산 유튜버는 부동산 쪽으로만 우리가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미공개 정보라고 했죠. 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익을 얻는 방법, 불법적으로 수익 얻는 방법이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썼던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제가 그전에도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 공공에서 공공 개발을 통해서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발을 다 닦아놔요. 초안을. 네, 초안을 다 닦아놓습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인허가 문제도 다 풀고 개발에 대해서 구역도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면 재개발이면 동의서도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인허가 다 풀어놓고.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거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여기서 민간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불법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민간을 들어가고 투자를 하면 되겠죠. 차명을이랑. 자기가 투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8천만 원 투자를 하게 되면은 8천만 원 투자하게 되면은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1,000억 원이죠. 1,000억.
그래서 지금 이 뭐 성남 도시개발공사하고도 지금 계속 충돌이 이전까지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왜 공공은 어려운 일 밑바닥은 다 닦아놓고 나중에 돈이 되는 부분이 와가지고 민간에 갖고 자기들이 한다고 다 이 난리 부르스 친 겁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도는 방법이 뭡니까? 이 민간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 되죠. 7명밖에 안 되잖아. 그 부분이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이거는 계약입니다. 계약. 어떤 계약을 합니까? 네, 계약. 그러니까 수주를 받거나 할 때, 공사비 할 때 뻥튀기 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계약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이 이 세 가지예요. 대충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보시면은 뭐 상기심 도시 보면 이 세 가지 범 중에 하나입니다. 예. 세 가지 범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재명 같은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불법적으로 했다면 이번이다 그럴 것이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장 일로로 거치게 된다면은 좀 걷잡을 수 없는 상황도 될 수도 있지만 이 또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책임을 지면 되죠. 네, 책임을 질 사람이 7명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 책임지면 된다. 뱉어내면 된다. 이 문제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세 대출에 대한 한도 줄인다. 이 문제다. 이 문제도 우리가 병행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 징역 이내 또 제한을 한다고 그러고 계속 문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한국, 미국, 중국 이 문제에서 토탈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전처럼 조정을 받겠냐 안 받냐 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조금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것도 이겁니다. 답답하죠. 대출도 안 되고 집도 못 사고 환장한 노릇이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만약 기다린다고 했을 때 집값이 이전으로 하락을 한다. 조정을 받는다는 보장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출만 무조건 중단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힌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무작정 올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안 되죠. 연계가 되어 있죠. 네, 금리가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 아까 도표도 보셨지만. 그래서 지금 전세가도 계속 이렇습니다. 평당 1억 3천만 원까지 좀 도달하는 상황이고 특히 신축에 대한 공급은 아예 없습니다. 2023년 2년 후가 되면은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신축에 대한 공급 자체가. 그 부분이 심적으로 계속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보셨죠. 금리가 이전처럼의 5.2%까지 올릴 수 있냐 문제입니다. 이것도 못 올리는 겁니다. 코로나는 종결이 될 수가 없다는 질병이죠. 이거는 코로나 전염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변이만 계속될 뿐이지 이거는 우리의 감기 바이러스조차 우리가 인류가 증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코로나를 증명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의 여러분들 보시면은 내년에 2차례 정도 뭐 되고 뭐 2023년까지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했는데 과연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냐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리도 어떻습니까? 서서히 올라가면은 의미가 없어요.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갈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정도 그리고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하는 이 부분도 정도의 차이를 급격하게 매파에서 주장하는 급격하게 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고용을 우리가 완전 고용 정도로 상태로 만들어놨다가 다 무너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해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신 보시면 집값 급등, 지금까지 집 안 샀던 30, 40대 이제는 못 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 정도의 수준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는데 여기서 지금 집을 사지 못한 30, 40대 이 사람들이 한 가지 희망만으로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이 테이퍼링이 됐든 금리 인상이 됐든 아니면 대출 중단이 됐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이게 못 갑니다.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무엇입니까?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설명드렸죠. 왜? 화폐 총량이 늘어가는 부분들은 금융정책에 인해서 일정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재정정책을 통해서 돈이 발행이 된 겁니다. 화폐가 늘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제한정부 토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까지 될라 여력 있는 30, 40대는 집 샀는데 그럼 여기서 집을 사지 못한 45%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집을 구입하지 못했죠. 작년부터 연끌이라도 샀던 사람들은 그나마 상관이 없어요. 뭐 조정을 받든 내려가든 어차피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한계가 있으니까 내려가는 것도 조정폭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화폐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 화폐 총량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게 되셔야 되는데
한 가지 희망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2008년도 이 금융위기 때를 생각하는데 금융위기 때는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자체가 5.25%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금리가. 기준금리가 5.25%고 실세금리가 8%까지 올라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0.75입니다. 우리나라 금리도. 미국은 제로금리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에 대한 문제들과 함께 가서 저는 이 금융정책만 여러분들이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재정정책과 함께 봐야 된다. 재정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집값이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